최근 서울에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 레드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의 주요 의제는 권위주의 타파와 인권 존중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까지 다루고 있는데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의 정상급 인물들이 방한한 틈을 타서 한국은 자체 제작 전투기인 KF-21의 성공적인 공중급류 장면을 공개했고 육군 11사단은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선보이는 등 방산 세일즈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 초대조차 받지 못한 중국이 급발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번 기회로 중국 내 빅테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2천여 곳이 중국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자리를 옮길 것이란 관측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통신 등 여러 관영 매체는 한국을 미국의 앞잡이라며 맹비난했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앞잡이로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큰 화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오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중국 제재 법안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는 중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법안인데요.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IRA와 연계하여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관세를 비롯해 각종 제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세계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아시아 본부들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 2,300여 곳이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에 1,400여 곳, 상하이에 900개의 기업이 있는데 홍콩마저 완전히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홍콩 기업들도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이전할 위치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아시아 본부를 보유한 지역은 싱가포르이며 5천여 곳의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높은 인건비와 물가로 이전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만은 중국과의 무력 충돌 위기로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 역시 높은 인건비와 세율로 이전하기 마땅치 않은 장소이기에 한국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자국을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특별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격의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외국 자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한국의 기업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 둥지를 인도, 베트남 등으로 옮겼으며 하다못해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까지 빠져나와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최대 자동차 기업인 BYD는 본사 임원을 한국의 충청북도로 파견해 전기차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고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부지를 선정한 뒤 생산 계획을 세운다는 입장입니다. BYD가 한국에 공장을 세우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한국에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로부터 중국산 제품이 글로벌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전기차를 생산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FT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하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배터리까지 생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킬로그램 모빌리티와 합작하여 배터리 공장을 세우기 위한 청사진을 계획 중인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회사가 생산한 배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 즉 한국산 프리미엄을 얻게 되어 미국의 IRA를 우회할 수도 있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보다 저렴한 생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도 있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중국 기업이자 글로벌 6위의 배터리 회사인 중앙에너지, 일명 CALB마저 한국에 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CALB는 중국의 전투기 부품과 항공 전자장비를 제조하던 중국 항공공업집단과 장수성의 창저우 씨가 합작하여 설립한 법인이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국유기업입니다. CALB가 한국에 공장을 건설하려는 배경엔 BYD와 같은 목표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의 프리미엄 효과를 누리려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세계 자동차 판매량 3위를 기록한 현대기아 자동차와 협력하여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 내 배터리 시장은 중국 정부의 지원금으로 급성장하여 세금으로 유지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가 되었고 우후죽순 난립한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의 자금난에 빠진 상태로 수출이라는 돌파구를 찾아야 하지만 중국에 대한 제재로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유 기업이 자국을 떠나 해외로 공장을 지으러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언제든 환영이지만 배고픈 중국의 국영 기업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나 배터리 등 하이테크 산업을 세우는 만큼 국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과 인력을 탈취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의 첨단산업보호법상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중국 현지로 취업이 제한되고 있었는데 중국 기업이 국내에 연구소와 공장을 짓는 경우엔 이런 보호장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 고급 인력의 유출과 기술력의 도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려스러운 점은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중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 내수 경제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이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1대1로 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현지의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경제의 낙수 효과를 현지 주민들이 아니라 중국이 싹쓸이 해간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인 만큼 중국 기업이 한국에 진출하기 전에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할 안전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의 유출만 막을 수 있다면 최근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중국으로 진출했던 글로벌 기업들과 제조업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이 핵심인 전자제품 제조 공장의 경우엔 탈중국한 기업들이 인도나 베트남으로 가고 있지만 고급 인력이 핵심인 전기차나 배터리 반도체와 같은 산업은 한국이 중국의 물량을 흡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중국을 빠져나오는 기업들은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중국의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은 최근 헝가리에 공장을 건설하려다가 헝가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헝가리에 있는 삼성 SDI와 SK온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때는 이런 반대가 없었는데 헝가리 주민들이 중국의 기업들에게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환경보호 정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고 지역의 환경과 물 부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한국의 공장은 글로벌 탄소제로 정책에 맞춰서 저탄소 인증과 자원순환 정책 환경보호를 위한 수자원 보호 정책 등 유럽연합 표준에 맞는 환경 관련 규제를 모조리 충족했지만 중국 내에선 이런 환경 규제가 전혀 없는 만큼 환경보호는 뒷전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한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헝가리에 공장을 지어도 핵심 인력 일부만 한국인을 채용하고 현지 노동자를 적극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데 반해 중국 기업은 거의 대부분 중국인 노동자로 채우고 중국산 장비와 자재를 사용해 헝가리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헝가리에 연간 수백만 리터의 수자원을 사용하는 중국의 배터리 공장이 아무런 대책 없이 들어선다면 헝가리 주민들은 만성적인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중국은 헝가리 측에게 댐을 건설해 수자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너무나 당연하게도 댐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돈은 전부 헝가리 측이 부담하라는 입장입니다. 헝가리는 별 생각 없이 중국의 공장 건설을 허가해줬다가 아주 제대로 임자를 만나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에게 기업들을 빼앗겨 극대노하고 있는 것과 별개로 과거와 달라진 한국의 대응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상회의 개최한 것을 두고 중국은 한국을 향해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판했는데 이와 같은 발언이 지난 2016년 사드 사태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시절이었는데요.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가 중국에서 10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을 판매하던 시절이었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 역시 수백만 대가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중국은 한국에게 사드를 빌미로 경제 보복을 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었지만 중국 시장을 손절하고 빠져나오면서 베트남과 인도, 남미 그리고 유럽까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그 당시 글로벌 판매량이 6위였는데 현재는 중국에서 사업을 거의 철수했음에도 글로벌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중국이 없어도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훈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놓게 되자 국제관계에서도 중국의 헛소리에 주눅들지 않고 한국은 독립된 자세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위해 겨우겨우 유치한 기업들이
믿었던 F-16 전투기가 최근 추락 이슈 논란으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한국의 FA-50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불티나게 팔린 FA-50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며 번호표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역대급 국방비를 결정하며 한국 무기를 쓸어가겠다는 국가가 등장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F-16이 첫 전투 출격에서 추락해 조종사까지 사망하는 역대급 사고가 발생하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유럽에서 대한민국의 FA-50을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FA-50과 같은 방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유럽에서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FA-50의 유럽 시장 확대를 노렸던 카이와 우리 방산업계의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 공군은 기존 주력 기종인 미그 29를 대체해 FA-50을 특수 전술 및 전투 임무 등 연공방위, 수호의 핵심 기종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FA-50은 미그 29 대비 공대공, 공대지 무장 능력, 레이사 레이더 기반의 탐지 능력, 공중급류 기능 등 높은 비행 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과 가성비 높은 운용 유지 비용 등으로 유럽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뛰어난 기능성과 효율성을 입증하며 신뢰성을 높이고 있는데 FA-50의 경우 동일한 플랫폼으로 훈련과 전투가 가능해 평상시 훈련기로 운용하다가 유사시에는 전투기로 전환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된 FA-50PL은 레이사 레이더와 AIM-9X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했는데 국방 전력 강화에 힘쓰고 노후 기종 교체 수요까지 맞물린 다른 유럽 국가들이 FA-50을 먼저 받으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FA-50은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주요 4개국 수출을 비롯해 폴란드 등 전 세계에 무려 138대가 수출됐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몰아 카이는 FA-50 단자형 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 500대 이상을 판매하고 시장 점유율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하는 등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FA-50이 유럽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뜨거운 건 비단 성능과 가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비와 기술, 군수 지원,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 훈련 등의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역량을 드러내며 유럽 방산 시장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사실 무기체계 수출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당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과 기술 정비 지원, 부품 장비 조달을 통해 항공기 가동률을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고객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장사치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되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무기 시장에서 입소문으로 판로 확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FA-50은 유럽 시장에서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긍정적인 입소문이 주변 국가로 퍼지며 한국으로부터 서로 먼저 FA-50을 받으려 안달이 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카이가 미그 29 전투기의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폴란드를 돕기 위해 폴란드 현지 기지 내에 상주하며 24시간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주변 유럽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럽의 강대국으로 꼽히는 G7 국가까지 나서서 FA-50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도입하려고 안달이 났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카이가 이달 3일 폴란드에서 열린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MSPO 2024에서 FA-50 개량형인 축소 모형을 최초 공개하면서 쇠기를 박았다고 합니다. 이번 MSPO에서 공개한 FA-50 개량형은 FA-50보다 발전된 버전으로 가장 먼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공중급류 시스템이 눈에 띕니다. 공중급류 기능은 작전 중 착륙하지 않아도 공중에서 재급류를 받을 수 있어 작전기의 작전 시간과 항속거리를 크게 늘려줄 수 있는데요. 다만 한국 공군이 플라잉 붐 방식을 쓰는 반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대부분은 프로브 앤 드로그를 사용하고 있어 카이의 자체 연구로 FA-50에 장착할 수 있는 공중급류 장비를 새롭게 개발한 겁니다. 또한 전투기의 핵심 장비인 어사 레이더의 경우 미국 RTX사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아 식별 장비 질문기로 기존 FA-52 IFF의 질문에 답변만 하는 수동적 장비만 장착한 것과 달리 이번에 공개된 FA-50PL은 직접적인지
아군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질문기가 기수 조종석 앞에 달렸습니다. 이런 질문기는 KF-16 전투기와 KF-21 보람의 전투기에도 장착될 예정인데 이는 FA-50PL이 단순한 공격기가 아닌 제공 전투가 가능한 경전투기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FA-50PL이 지난달 진행된 호주 합동공중훈련에서 스웨덴 사부의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의 완승을 거두는 등 FA-50PL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FA-50PL을 직접 운용한 필리핀은 물론 FA-50PL 도입을 원하는 유럽 국가에게 우수한 성능을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듯 필리핀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 국방장관이 의회에 전투기 40대 도입을 공식 요청하면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필리핀 군 당국은 최근 열린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다목적 전투기 40대 구매 제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은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 하는데요.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부 장관은 필리핀이 영토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다목적 전투기 40대를 구매할 계획이라며 필리핀 의회 의원들에게 구매 제안을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길베르토 테오도로 장관은 전투기 구매에 4천억 페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은 군 현대화를 위해 앞으로 최소한 1조 8,940억 필리핀 페소, 약 44조 원을 더 지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기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 국방부와 필리핀 공군은 이전에 카이와 사브, 록히드 마틴을 전투기 구매 계획의 최종 후보로 올렸었습니다. 입찰자는 수년에 걸쳐 군할 납부할 수 있는 자금 조달 패키지를 제안해야 하며 카이의 KF-21 사브의 JAS-39 그리펜인 F와 록히드 마틴의 F-16 블록 70-72 바이퍼 모델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외에도 필리핀 전투기 사업 입찰에는 다소의 라팔, 인도, 국영 힌두스탄 항공의 테자스 전투기도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유럽국의 컨소시엄인 유로파이터는 최신 버전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으로 공식 입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카이는 필리핀의 KF-21과 함께 FA-50을 추가로 제안한 상태인데요. 필리핀 내에서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실전 능력이 입증되면서 인지도가 상승하는 등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FA-50은 필리핀에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훈련인 2023년 코프 선더에서 가상으로 F-21을 잠금 상태로 만들며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A-50은 최근 호주 다윈 기지에서 진행된 연합공중훈련 피츠블랙 24에서 필리핀 공군 전투기로 참가해 공중전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필리핀 군 관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이 40대의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역대급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와 함께 페루가 FA-50 도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얼마 전 페루 공군사령관이 방한하면서 KF-21 도입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KF-21 개발 사업에 페루가 참여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KF-21 도입 국가로 페루가 급부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최근 페루 현지 언론에서도 보람의 전투기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카이가 페루 국영 항공정비 회사인 세만과 FA-50 부품 공동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한층 더 끈끈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FA-50 부품 공동 생산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페루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방한한 로드리게스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참모총장도 카이와 회동하면서 조만간 또 희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로드리게스 공군참모총장이 항공산업 현장을 둘러본 가운데 FA-50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로드리게스 공군참모총장은 지난달 방한해 카이를 찾아 주요 기술 및 방산시설 견학과 항공기, 헬기 생산라인 견학, 인공위성 및 기능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해 기술, 항공 플랫폼 수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로드리게스 공군참모총장의 이번 방안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방, 안보 분야 강화 흐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도미니카 공화국이 대규모 군사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작년에만 군용장갑차 21대 등을 구매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산업계에서는 로드리게스 공군 참모총장의 이번 방안으로 FA-50의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 가능성을 점쳤는데요. 이처럼 한국산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천에서만 날던 KF-21이 이달부터 충남 서산 공군기지에도 제2의 둥지를 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KF-21 시제기 6대 중 한두 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이달부터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에 주둔하며 비행시험에 나섭니다.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 배치됐던 KF-21 시제기 일부가 서산에도 주둔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해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된 전투기 성능 검증을 위한 비행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F-21 성능 검증을 위한 무장시험이나 초음속 비행시험을 진행하는데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쪼록 KF-21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돼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수준 낭보가 하루빨리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KF-21의 라이벌이라고 자신하던 나라들이 결국 한계를 느끼며 대참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한 전투기로 자신만만하던 티르키예가 이간질을 하는 등 역대급 공작을 벌였지만 처참한 반전 결과로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라이벌이라 주장하던 티르키예가 TF-칸 전투기 개발 포기 상황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들려와 방산업계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국산 5세대 전투기인 TF-칸의 첫 시험 비행 성공에 기뻐하며 자신만만해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오랜 라이벌 국가인 티르키예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 티르키예가 미국의 대공미사일 대신 F-35 전투기를 팔아달라며 애걸복걸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상황이 이러자 방산업계에서는 티르키예의 TF-칸 전투기 개발 상황이 백지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TF-칸 전투기 개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앙숙인 그리스가 전투기 도입을 잇따라 본격화하자 마음이 급해진 티르키예가 미국에게 꼬리를 내리며 전투기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티르키예는 앞서 미국산 F-35 전투기 도입을 그리스보다 먼저 추진했으나 이미 한 번 좌절된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티르키예가 전투기 구매 추진 도중 러시아산 대공방어 체계를 도입했다가 미국의 분노를 사계획이 전면 보류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F-35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면서 티르키예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건데요. 사실 티르키예는 러시아산 대공방어 체계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부터 미국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일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35 구매 도중 러시아산 대공방어 체계를 도입한 건 티르키예의 칸 전투기 개발에 자신만만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티르키예 방산업체인 투사스 에어로스페이스는 칸 전투기가 이륙 후 앙카라의 공군기지로 돌아오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기체는 고도 8,000피트까지 올라 230노트의 속도를 내는 등 13분간의 초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착륙했습니다. 이에 당시 레제프 헤르도안 티르키예 대통령은 칸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직접 공유하고 5세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를 통과했다고 자신만만해했었습니다. 칸 전투기는 지난 2010년부터 티르키예가 공군의 미국산 F-16 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탑승하는 칸은 동체 길이 21m, 날개 길이 14m 높이 6m이며 최고속도 마하 1.8 비행고도 55,000피트의 성능을 목표로 합니다. 사실 티르키예는 칸이 높은 스텔스 성능을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고 홍보하지만 전투기 배면에 공대공 미사일 2발을 탑재하는 정도의 내부 무장창만 갖기에 미국이 판매를 거부한 F-35A 전투기보다 내부 무장 탑재량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티르키예의 전투기 국산화 사업은 아직 불완전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첫 비행에 나선 칸 전투기는 지상시험용으로 제작된 시제기로 F-16에 사용되는 미국산 F-110 엔진 2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르키예는 이런 칸 전투기에 향후 자체 생산 엔진을 도입한다고 밝혔었지만 아직까지 해외 협력사가 확정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티르키예는 칸 전투기를 두고 한국의 KF-21 보라매보다 한 세대 앞선 전투기라고 선전하며 대놓고 한국을 자극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티르키예가 보라매 전투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날선 견제를 하고 있는 건 한국을 경쟁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티르키예 방산 수출 시장은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몰려 있는데 대한민국 방산이 겨냥하고 있는 수출 시장과 상당히 겹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튀르키예가 가장 많이 무기를 판 국가들은 UAE, 카타르 등으로 대한민국 방산에 러브콜을 보내왔던 곳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 튀르키예를 방산에서도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으로 튀르키예 혼자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튀르키예가 보라매에 관심 있는 국가만 집중 공략해 방해 공작을 펼치는 등 앞을 가로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칸 전투기 개발 상황과 관계없이 보라매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는 국가들만 폭 집어 물밑 접촉을 하면서 이간질을 시도하려는 등 대놓고 한국에게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튀르키예가 보라매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접촉을 시도하며 자신들의 칸 전투기 공동 개발에 끌어들이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튀르키예와 인도네시아가 방산 협력을 본격화했으며 이에 튀르키예가 인도네시아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튀르키예가 보라매 전투기 기술을 빼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한 튀르키예가 갑자기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초청해 방산 협력을 제안하는 등 한국 방산과 친밀한 관계를 보였던 국가들을 상대로 대놓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말레이시아와는 항공 분야 협력을 꾀하면서 양국 간 비밀 협상을 진행하는 등 꿍꿍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외신을 통해 튀르키예 칸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항공사 임원들이 말레이시아 방문을 계기로 칸 전투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튀르키예가 보라매 전투기 구매를 원하고 있는 국가들을 하나하나 만나면서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보다 한국을 더 견제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 공군은 대한민국 방공식별 구역을 무단 침입하는 횟수가 급격히 급증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니10 전투기를 사용하며 공군 전력에 자신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제니10이 스텔스 전투기라며 이를 이용해 서해 앞바다를 제집 드나들듯 속하며 연공화 작업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오만함에 대해 대놓고 비웃으며 중국의 주장을 뒤엎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미국 해군 출신 군사 전문가 에릭 크론이 제니10의 스텔스 성능이 F-22보다 낮으며 KF-21이 제니10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중국의 콧대를 꺾어버린 겁니다. 에릭 크론은 제니10의 엔진 우방이 스텔스 성능이 떨어진다면서도 KF-21의 전자전 장비가 제니10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제니10은 스텔스 성능이 떨어져 F-15 같은 4세대 전투기로도 충분히 격추할 수 있다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다면 4세대 전투기로도 충분히 제니10을 포착해 공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니10은 반쪽짜리 전투기로 KF-21로도 충분히 제니10을 포착해 서해 영공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KF-21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레이더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에서 KF-21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중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로 알려진 제니10은 올해로 실전 배치된 지 8년째를 맞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을 자아냅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공군에 배치된 제니10 전투기 숫자는 이미 300대를 넘어섰고 올해 생산분 100대를 더하면 연말에는 400대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력이 쌓였지만 제니10의 정확한 성능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주하이에어 쇼 등에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도 아직 수출 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이상합니다. 심지어 제니10은 실전 배치된 이후 엔진 성능 부족 등의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는 보도가 해외 군사 전문지에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에 맞먹는 출력을 내기 위해 자체적으로 WS-15Z 엔진 개발에 나섰지만 엔진 블레이드 과열로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발에 난항을 겪었다는 겁니다. 이런 갖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국이 의도적으로 제니10이 전력을 숨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중국은 에릭 크런이 제기한 중국의 스텔스 도료 기술 문제, 후방 스텔스 성능 부족, 항전 장비 성능 등 여러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만 흐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라매 전투기에 탑재될 전자전기가 스텔스 전투기보다 강력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보라매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KF-21에 탑재될 EA의 성능이 스텔스를 뛰어넘을 거라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된 건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새로 개발될 KF-21 EA는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E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KF-21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방해로 적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 탐지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AARGM-ER과 같은데 레이더 미사일을 탑재해 적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 제압 임무에 투입됩니다. KF-21EA는 현재 ADD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중으로 KF-21EA 개발이 완료되면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로 ADD에 따르면 KF-21EA는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 정보를 수집한 뒤 직접 공격이나 전자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중국은 물론 튀르키예는 한국 전투기와 절대 경쟁자가 될 수 없는데요.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제대로 알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연공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산 전투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순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넉넉한 수주 잔고와 더불어 다양한 국가에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산 전투기에 AI가 도입되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중국이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을 휩쓸어갔던 폴란드가 다음에 예산안 국방부문에 사상 최대 금액을 배정하면서 대한민국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내년 폴란드의 국방비 지출이 GDP 대비 4.7%에 달하면서 국내 방산업계에 큰 손이 다시 또 러브콜을 보내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폴란드 싱크탱크 연구소가 자국의 국방력을 더 강화하려면 FAO-10을 지금보다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한국산 전투기를 또 싹쓸이해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앞서 폴란드가 F-35 전투기 구매 계획을 밝혔었는데 향후 수년 동안 인도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폴란드 공군 전력에 공백이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될 FAO-10을 넉넉히 구매해야 자국 공군에 전력 공백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주장인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폴란드 싱크탱크가 추산한 전투기 필요분은 최소 170대로 향후 F-35, 32대를 인도받는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모자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F-35 전투기가 들어오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으로 폴란드 안보를 전투기가 절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폴란드에서 운용 중인 옛 소련제 미그-29 전투기의 퇴역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하루빨리 전투기 구매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한창 폴란드에서 양산 중인 FAO-10은 F-16 전투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의 성능은 그에 버금갑니다. 실제로 폴란드형 FAO-10PL은 최신 어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무장 능력도 키우는 등 F-16 성능에 준하는 전투기가 될 것으로 현지에서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PL 버전은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예정으로 벌써 폴란드 제13 전술비행단은 GF 버전 12대에 20대의 PL 버전을 운용 중입니다. 현지 반응도 매우 좋은데 23 전술비행단장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민스크 기지가 미그-29 기지에서 FAO-10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FAO-10 전력화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FAO-10이 호주 합동 공중훈련 피츠블랙에서 스웨덴 사브에 4.5세대 전투기 자스 39 그리펜의 거듭 완승을 거두며 제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이로써 FAO-10의 공중전 능력을 입증하며 당시 FAO-10을 직접 운용한 필리핀은 물론 FAO-10 도입을 원하는 국가의 우수한 성능을 알린 겁니다. 그래서 전투기 도입이 필요한 다른 국가들에서 최근 들어 한국산 전투기에 초관심을 보이며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FAO-10에 대한 관심이 중동 등 다른 새로운 시장에 꿈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중동 국가인 이집트에서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산 전투기 구매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방산업계가 이를 놓치지 않고 집중하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재작년부터 고등운 연기와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주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안보 강화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업계 내에서는 조만간 이집트가 대규모 무기 도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나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전언입니다. 이집트의 경우 새로운 방산 시장인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방산업계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카이가 이달 5일까지 이집트 엘 알라메인 지역에서 개막한 이집트 에어쇼 EIAS에 참가해 아프리카, 중동 국가의 FA50 KF-21을 전시하는 등 한국산 전투기 역량을 한껏 뽐내는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FA50 KF-21뿐만 아니라 LAH, 수리온 등 주력 항공기와 공중발사 무인기가 적용된 멈티 기반의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ACS 등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카이는 전시장에 FA50 시뮬레이터를 설치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공군이 가상의 전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당시 현장의 반응이 엄청났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카이가 이집트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건 이집트를 아프리카 중동 시장의 핵심 국가로 꼽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시작된 FA50 등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관심을 KF-21 등 차세대 주력 기종으로 확대해 유럽에 이어 중동 시장까지 영향력을 넓히겠다는 심산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조만간 이집트가 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듯 해외에서 FA50에 열광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집트 말고도 중앙아시아 국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FA50 구매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우즈베키스탄은 프랑스 라팔과 FA50을 놓고 저울질했었는데 여러 장점들로 인해 FA5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카이는 우즈베키스탄과의 FA50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업 규모는 1조 1천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즈베키스탄은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운용 중인 FA50을 도입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이집트 역시 최신의 FA50 개량형이 아닌 우리 공군이 사용 중인 버전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FA50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지만 다양한 선택지가 많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카이는 2028년까지 FA50 성능 향상에 총 65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성능 개량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자형 모델 개발, 보조연료 시스템 추가, 작전 반경 최대 30% 향상, 지상충 돌방지, 북산화 등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자형 모델은 복자형보다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공대공, 공대지 작전 반경을 늘리기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FA50 기존 운용국들을 중심으로 단자형 수요를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더해 FA50은 T-50 고등훈련기 기반의 초음속 다목적 기체로 전투 임무뿐 아니라 조종사 양성에 활용될 수 있으며 F-35 및 F-16으로의 기종 전환이 쉬운 것도 큰 강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서 FA50 12대 2차 발주를 추가로 넣는 등 내친김에 KF-21 블록원 10대 구매까지 이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북방력 강화를 위해 45조 원을 투입해 고성능 전투기 조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다목적 전투기 사업 입찰을 비밀리에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입찰 국가나 기종은 밝히지 않아 베일에 가려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FA50 12대가 주전력인 필리핀 공군이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으로 알려지면서 FA50을 구매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투기 추가 구매 니즈가 있는 필리핀에서 FA50을 2차 발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거리 미사일과 첨단 전투기로 군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어하는 필리핀에서 KF-21 구매도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앞서 필리핀 군 당국은 하원 예산 청문회에서 전투기 구매 제한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카이가 AI를 활용해 FA50 분용 트레이닝을 하는 조종사 양성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앞서 9일에 열린 2024 리에임 고위급 회의에서 카이가 AI 시뮬레이터를 공개하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콜롬비아 공군 관계자가 카이의 FA50의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AI 에이전트와 전술 훈련을 체험했는데 반응이 아주 남달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FA50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여군 최초 시험비행 조종사가 탄생하면서 엄청난 이목이 쏠렸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최근 공군 시험평가단 제52 시험비행전대 정다정 소령이 KF-21 전방석에 탑승해 시험비행 조종사로서 첫 평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KF-21 시제기에 탑승해 평가 임무를 수행하려면 시험비행 조종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지상학술 평가, 시뮬레이터 평가, 실비행 평가 등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모두 통과한 정소령은 KF-21을 최고의 전투기로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KF-21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으로. 중국은 KF-21 순위가 본인들보다 높자 열폭 중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앞서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10대 전투기의 이름을 올리는 등 중국산 전투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자 중국이 정신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언론 MIN은 작년부터 시험 비행 중인 KF-21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전투기 4위에 거론되고 있다며 반면에 중국의 FC-31은 6위를 기록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러한 평가는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개발한 KF-21이 러시아의 Su-57 중국의 FC-31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놀라울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KF-21을 까내리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정신 승리가 엿보이는 대목인데요. 중국에서 끊임없는 태클을 건다고 하더라도 KF-21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방팔방으로 무기 구걸에 나서고 있는 푸틴의 다음 목표는 중국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여러 나라에게서 무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산 장갑차가 전장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 대전차 미사일 등을 도입하여 전장에 투입하였으며 이란과는 자폭 드론과 대공 시스템을 맞교환하면서 자국의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도입한 바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란과 북한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었다며 이들의 무기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도입한 무기를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잔혹한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고 북한과 이란은 각각 러시아에게 얻어낸 군사기술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위협하며 국제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로 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쳐온 중국이 뒤로는 러시아를 지원한 정황이 백일화에 드러난 것은 향후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란은 둘째치고 한국과 휴전 상태인 북한, 언제든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이 러시아와 야합하는 것은 북중러의 연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데요. 점점 뻔뻔해지는 북중러의 군사무기 원조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장갑차 지원을 두고 지금까지의 무기 거래와는 다소 다른 반응이 흘러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해준 장갑차가 볼리비아 쿠데타에서 온갖 성능 문제를 일으켰던 GFB5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실전에서 중국산 특유의 허접한 성능을 인정받은 GFB5마저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국은 지원을 빙자하여 사실상 고철 쓰레기를 러시아에 떠넘긴 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로 급파된 중국의 고철 장갑차 GFB5의 허접한 성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커리티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도로 앞에 주저앉은 장갑차로 2명의 군인이 다급히 달려옵니다. 그리고 바퀴 안쪽을 살피며 무언가를 보쳐보려 분주히 움직이는데요. 한 병사는 움직이지 않는 바퀴를 두고 달래보는 듯한 손짓을 거듭하고 화가 난 다른 병사는 주저앉은 장갑차 바퀴를 걷어차며 문제를 해결하려 안간힘을 써봅니다. 하지만 두 병사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퍼져버린 장갑차는 끝내 다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해당 장갑차는 중국이 제작한 GFB5 장갑차로 볼리비아 쿠데타 당시 허접한 성능을 드러내며 전 세계의 망신을 독차지했는데요. GFB5 장갑차는 도로 연석과 부딪힌 이후 조향장치가 망가지며 작동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험지를 돌파하며 병력을 수송하는 장갑차가 일반 차량도 넘어갈 수 있는 도로 연석에 걸려 멈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당시 사건은 중국산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 성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지 입증된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조차도 대테러용으로 개발했으나 자국의 대테러 부대에는 해당 차량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경찰에서만 쓰이고 있을 정도로 형편없는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볼리비아, 타지키스탄, 소말리아 등으로 수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진 무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착되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체체는 GFB-5 차량을 지급한 사진과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중국산 장갑차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앞에서는 중립적인 척 연기를 하며 뒤로는 러시아를 지원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사실상 고물이나 다름없는 장갑차를 러시아로 넘긴 것입니다. 반면 하나의 무기가 아쉬운 러시아는 북한, 이란에 이어 중국에게 무기를 구걸하고 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두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무기 지원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다소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갑차 성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형편이 없다 보니 이를 두고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의 변수로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지원을 두고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졌다고 규탄하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해준 GFB-5 장갑차는 볼리비아 사태가 아니더라도 장갑차로서 마이너스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FB-5 장갑차는 승무원 2명과 수송병력 7명을 탑승시킬 수 있으며 주무장으로는 12.7나노미터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속도는 도로에서 시속 100km 주행이 가능한 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장갑차로서의 방어력은 7.62나노미터 구경의 소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록 대테러 작전을 염두에 둔 경장갑차로 분류되어 있지만 엄연히 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한 장갑차의 재원이 이러한 수준이라면 수치상의 재원부터 매우 부족한 성능을 보유하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의 한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가전 등에서 병력을 보호하고 신속한 투입을 목적으로 GFB-5 장갑차를 투입하고 있지만 약한 방어력은 우크라이나 대전차 무기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밀히 말해 장갑차로 분류된 GFB-5가 겨우 7.62나노미터 수준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데요. 한국이 주력으로 운용하는 K808 장갑차는 12.7나노미터 구경의 총탄도 방어할 수 있으며 7.62나노미터 수준의 소총탄을 방어하는 건 K151 현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K151 현마는 장갑차가 아니라 소형 전술 차량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의 GFB-5 장갑차는 같은 부류의 장갑차가 아니라 한 체급 더 낮은 전술 차량 수준의 방어력을 보유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겨우 소총탄 수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장갑차가 각종 대전차 화기와 중기관총이 질비한 전장에서 버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장갑차가 갖춰야 할 기동성도 매우 형편없는 수준인데요. GFB-5 장갑차는 전투 중량 5.6톤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의 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장갑차치고 매우 가벼운 중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지 않은 최고 속도입니다. 한국의 K808 장갑차는 17.5톤의 전투 중량을 보유하고 있어 GFB-5 장갑차보다 3배 수준의 중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로 동일합니다. K808이 승무원을 포함하여 12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기 때문에 승무원을 포함하여 9명의 병력이 탑승하는 GFB-5보다 탑승 인원도 많고 중량도 훨씬 많이 나가지만 최고 속도는 동급의 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 중국산 장갑차의 엔진 성능이 매우 형편이 없고 출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운전병을 포함하여 8명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고 양 6톤대의 중량을 가진 K151 현마는 최대 130km의 성력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더해지면 중국제 엔진의 볼품없는 성능이 더욱 돋보입니다. 어쩌면 중국 무기의 엔진 문제는 전투기뿐만 아니라 육해공 모두의 고질병일 수도 있는 부분이며 이외에도 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장체계 역시 한국보다 빈약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FB-5는 12.7나노미터 기관총을 주무장으로 활용합니다. 12.7나노미터 기관총을 장갑차의 주무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역시 중국산답게 아쉬운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한국은 K808 장갑차와 K151 현마에 모두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탑재할 수 있어 중기관총을 보유한 중국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4는 40나노미터 유탄을 분당 최대 350발이나 발사할 수 있으며 40나노미터 유탄은 10M 반경이 유효 살상 범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중기관총과 비교가 불가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212 이중 목적 고폭탄을 사용하면 50나노미터 관통력을 확보하여 적의 장갑차도 파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화력의 차이는 7.62나노미터 소총탄 정도를 방어하는 데 그치는 GFB-5가 전장에서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장착한 K151 현마를 마주치게 된다면 한 체급 위로 분류된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소형 전술 차량에 격파당하게 되는데요. 명색이 장갑차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급의 장갑차를 상대하기는커녕 전술 차량보다도 못한 성능을 보유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볼리비아 쿠데타 사건에서 검증된 것처럼 GFB-5는 툭하면 수시로 고장을 일으키며 무기체계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요.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라 할지라도 신뢰성이 낮으면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성능도 떨어지면서 신뢰성까지 엉망으로 만들어 도저히 쓸 수 없는 장갑차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다급한 마음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GFB-5 장갑차를 전장에 배치하고 있지만 드러난 성능 재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산 장갑차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로 제작이 되었으며 중국은 자국도 쓰기 싫은 장갑차를 처분하려고 러시아를 이용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언제나 실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자국의 무기가 최고라는 허황된 스펙을 자랑해왔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각종 정보를 통제하는 공산국가답게 무기체계의 정확한 성능 재원을 은폐하고 입에 발린 미사역으로 자신들의 무기를 포장하고 있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답게 부족한 성능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에 투입된 GFB-5는 더욱 많은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았는데요. 부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모든 중국산 장갑차들이 파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커리티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8월 17일 타이곤 사우디 영상입니다. 현재 중동의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차륜형 장갑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 후티 반군과의 무력 충돌과 국경 지역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차륜형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가 후티 반군을 작은 규모의 테러 조직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데요. 사실 후티 반군은 미사일까지 운영할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골칫거리였던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성능이 뛰어나고 강력한 장갑차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 타이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요구에 부합하는 고성능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무를 도입할 때 사격지휘 장갑차로 이미 타이곤 30대를 도입한 바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도 타이곤의 성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배경이 타이곤의 사우디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타이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3세대 차륜형 장갑차로 재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투 중량 21톤, 주행거리 800km, 최고속도 110km/h, 수상 최고속도는 8km/h이고 탑승 인원은 11명입니다. 등판 능력은 60%이며 방탄 패널리 차량 측면, 탑승칸 바닥 바퀴 윗부분, 구조물, 엔진룸 차량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스타나그 레벨 3급의 하부 지뢰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8kg의 폭약 폭발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세미5형 하부 보호판을 통해 대지뢰 방호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타이어는 주행 환경에 따라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적용되어 있고 럼플렛 타이어라서 손상돼도 일정 거리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장으로는 7.62나노미터 기관총 RCWS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RCWS는 30나노미터와 12.7나노미터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 중 병력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충격 저감, 좌석이 설치되어 있고 상부에 해치가 있어 긴급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는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과 중국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이유로 무기 금수 조치가 빈번한 유럽 무기와 품질을 장담할 수 없는 중국산 무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 대신 신뢰할 만한 성능과 빠른 납기, 유연한 기술 이전,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대한민국의 타이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각국에서 여러 종류의 장갑차를 도입하여 무기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장갑차를 교체할 경우 사업 규모가 최대 10조 이상이 될 수도 있어서 사업 수주에 성공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K방산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타이곤이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타이곤은 과거 우리 육군의 차륜형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는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에서 진행된 장갑차 현지 시험평가에서 타이곤은 미국의 스트라이커 등 여러 경쟁 모델을 제치고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총 10개의 후보 모델을 대상으로 엄격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타이곤은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의 장갑차 도입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의 타이곤을 대폭 개량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방어력 부분에서 지뢰 및 즉석 폭발 장치로부터 병력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중동 지역의 특성상 지뢰 및 IED 공격이 빈번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기동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과 강력한 엔진을 장착할 계획이며 병력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 공간을 확장하고 다목적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파생형 모델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내건 조건들을 보면 첨단 통신 장비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시스템 등의 첨단 기능과 지속적인 부품 공급과 유지 보수, 기술 이전 및 현지화 등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장갑차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대한민국의 타이곤 덕택에 사우디는 한시름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발표한 비전 2030을 통해 국가 전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왕세자 빈 살만의 지휘 아래 시작된 비전 2030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위산업 육성입니다.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는 대부분의 무기를 해외에서 수입해왔으나 비전 2030을 통해 자국 내에서의 무기 생산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방산 자립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2030년까지 무기 구매 예산의 50%를 자국산 무기 구매에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위산업 육성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 펀드를 통한 대규모 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산업은 빈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방위산업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양한 무기체계의 국산화를 통해 국제방산 시장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첨단 무기의 국산화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현대의 무기체계는 높은 기술력과 오랜 연구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2030년까지 무기 국산화 비율을 50%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무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군사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을 주저하지 않으며 필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례로 2011년에는 2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었던 F-15SA 전투기 84대 구매 및 F-15S 70대 개량 계약에 294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또한 헬기 180대 패키지 구매에는 최대 1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300억 달러를 지출하는 등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리며 각국의 방산 기업들은 사우디 시장을 꿈의 시장으로 여깁니다. 이와 관련해 고무적인 것은 현재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가 냉랭해져 사우디는 미국 무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대안으로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우디 육군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노후화된 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사우디 육군의 주력 전차인 미국산 에미레이ES 전차는 성능이 제한적이며 특히 후티 반공과의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2성급 전차인 M60A3와 AMX-30SA도 도입된 지 40년이 넘어 전량 대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차들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K 전차와 같은 현대적인 전차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1,500대 이상의 전차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갑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디 육군은 걸프 전전에 도입된 MEAE 브래들리 장갑차와 AMX-10P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타이곤이 유력한 후보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해군 역시 해상교통로 보호 등을 위해 전력 증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 해군의 주력 전투함은 알리아드급 포위함 3척과 알마디나급 포위함 4척, 바드르급 초계함 4척인데요. 이들 함정은 모두 노후화되어 신형함 도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한국의 HD현대중공업이 설계한 수출형 포위함 HDF-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1400이 유력한 대안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우디는 4척의 중형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인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장보고 3배치1을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사우디 해군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강력한 옵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역시 현대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노후 장비 교체와 신형 무기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사우디 공군은 F-15CDS와 토네이도 IDS 계열 전투기 약 230대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KF-21이 유력한 후보 기종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사우디 육군과 방위군이 보유한 노후 대공포 약 400문을 대체할 무기체계로 한국의 적어도 방공체계 BOE가 유력한 대체 후보로 고려되고 있으며 노후화된 단거리 대공미사일 약 1600발의 대안으로 BOE와 한국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공이 패키지 형태로 수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현재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은 데다가 한국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추후 K방산이 비약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무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